어제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예순 671명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커지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대신 이른바 핀셋 방역으로 실제 방역 효과는 더 높이겠다는 건데 코로나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신규 확진자 671명입니다. 700명대에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어떤 것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있어서 해외에 비해서는 700명 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변이주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재확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변이주 때문에 그런데요. 네.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변이주가 이미 우세종이 되어 있는데 뭐 거의 그거는 남의 나라 얘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일본의 경향을 보니까 이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오사카 인구가 880만 명인데요. 네. 6일 날 719명, 7일 날 878명, 9일 날 905명.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보다도 1.5배나 높아요. 한 도시에서, 한 부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게 지난 한 달 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금 영국 변이주가 여기에 우세종이 한 달 만에 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일본 전역에서 지금 동경에서도 그럴 상황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변이주가 전파력이 강해서 위험하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역만으로는 이 전파력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고령자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일본의 이 결과들을 보니까 40, 50대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들이 입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더구나 젊은 층에 많이 이 환자들이 생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단 입원으로 대해서 격리를 해제할 때도 간단히 격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변이주의이기 때문에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파 속도, 위중증도, 의료 체제 모든 것에 있어서 일단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된다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안심할 만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모니터링은 일본보다 좀 덜 하고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많은 이 변이주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즉 전장 유전체 검사를 안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만 하더라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수, 뭐 거의 50% 이상을 하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 20%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변이주인지 아닌지를 빨리 찾아내서 이 변이주가 적어도 6월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되지 않게끔 이것이 지금 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중점적으로 변이주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의 이제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 젊은 층이 입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변이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다른 건 거의 비슷합니다. 젊은 층에 있어서 무증상이든지 경증인 건 비슷한데 네.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감염된다는 것하고요. 예. 즉 지금까지는 뭐 7, 80세가 위중증이 많이 됐는데 40, 50대에도 충분히 위중증이 된다는 것이 이게 많이 다르죠, 양상이. 이 영국에서의 상황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네네. 지금 이 변이주의 특성이라는 것이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분명히 위중증으로 많이 간다 하는 정도였었는데 일본의 이 급격한 데이터를 보니까 이것은 40, 50대에 있어서 위중증을 만드는 것이 이 위중증을 만드는 이 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더구나 일본의 경우 변이종의 특이한 점은요. 이 영국 변이주 말고도 일본의 동경에서 새로운 일본 변이주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확산세가 빠른 것뿐만 아니라 위중증 또는 이 격리하는 것 모든 것에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지금 확진 환자 수 추이를 보면은 일단 뭐 서울, 경기, 뭐 지방도 많습니다만은 서울, 경기에서 한 200명 전후로 안팎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어떤 사례들이 주로 발생을 한 건가요? 발생 그 확진자 숫자보다도 좀 예. 특이한 좀 유념해야 될 발생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그 서초구에 있는 체육시설 이 부분이 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이게 이제 이른바 동네
그 주민들의 무슨 그 만남의 장소처럼 활용되고 있는 그런 그 체육 시설이거든요. 그 건물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뭐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 내에 있는 그 체육 시설처럼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상당히 친밀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운동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뭐 휴식도 취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달 26일에 확진이 되고 지난 그 5일까지는 한 13명 정도 나왔는데 5일부터 급속하게 이제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명이 나왔는데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방역 수칙 같은 것은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전파, 지역 발생에 무서운 것은 특별히 눈에 띄게 방역 수칙을 어긴다거나 그런 게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워낙 광범위하게 기존에 전파돼 있다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의 틈만 있어도 지역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이제 지하 1층에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하루 평균 확진자 500명대를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특이한 사항 가운데 또 경찰서 집단 감염이 있고요. 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경찰관을 통해서 이 그 코로나19가 확산된 사례가 계속 있네요. 그 경찰관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용인 동부경찰서에 소속한 간부입니다. 네. 근데 그 동료 경찰이 확진이 되면서 지난달 31일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가서. 근데 방역 수칙에 따르면 검사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자가격리를 해야 그렇죠.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검사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하고 골프를 치러 간 거죠. 골프를 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밥까지 먹었습니다. 네. 오후 6시 55분에 이제 보건소에서 문자 통보가 간 것이죠. 2주간 격리하십시오. 그렇게 문자 통보가 가니까 오후 7시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사를 받고 거의 하루 정도를 그냥 그 일상생활을 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행히 이제 같이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그 동료들은 다 음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이제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은 크게 꾸짖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뭐 이런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 4차 유행이 임박했고 또 백신 접종까지 잠정 중단되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기존의 거리 두기 단계를 지금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합니다. 노래 연습장, 헬스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수도권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상황이 이제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심각해지다 보니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핵심은 사실은 그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이었는데 예. 어쨌든 영업시설은 수도권과 부산은 그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 조치가 들어갔는데 그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게 열리지 않습니까? 네. 거리두기 조정하기 위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분들 그 논의하는 과정을 좀 취재를 해보면 방역 전문가가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된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항상 그 두 그룹이 경론을 벌이죠. 왜냐하면 방역 측면에서는 어쨌든 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경제 활동을 하는 쪽에서는 가능하면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론이 붙고 그 얘기를 듣고 정무적인 판단을 가미해서 이제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는 건데 네. 지난해 후반기부터 방역 쪽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그 얘기들이 많고요. 그래서 방역 전문가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번에도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그 정세균 총리는 거리두기를 지금 3주로 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주부터 3주면 5월 초거든요. 그럼 5월 초까지는 특별하게 현재 확산세를 막을 만한 어떤 그 조치가 크게 눈에 띄게 나올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5월 초에 연휴를 또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오늘부터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열흘 뒤인데 그것마저도 없다면은 앞으로 글쎄요,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의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방역 조치를 좀 손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핀셋 방역이라고 하는 걸 하겠다는 건데,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이미 늦었고요. 예.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확진자의 숫자가 뭐 1,000명, 1,500명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통제 가능하냐, 의료 체제라든지 역학조사 수준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3주 동안 하는 동안에 만약에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은 2.5단계가 아니라 3단계라도 빨리 해서 일단은 선제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예. 짧은 시간에 통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2.5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단계라도 잘 준수하면서 더구나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자각함으로써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근거가 있는 것이 위중증 환자의 수가 지난 2, 3월에 400명 수준, 뭐 지금은 5, 600명 수준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상당히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네. 부분들을 보면은 환자 수는 감소한다 할지라도 방역을 좀 완화하는 부분은 분명히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잘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환자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역학조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돼요. 지난 네. 우리 연말에 1,241명 올라갔을 때 사실 역학조사는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급격하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는 3주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선제적인 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 우리 방역 당국이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강화를 하는 것은 항상 늦었고 완화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번 이 상황도 사실은 유흥시설들의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네. 이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위반하는 유흥시설들이 많음으로 해갖고 사회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계 강화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는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 그 방역 수칙 준수를 이제 다시 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대책 회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거든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규제 중심의 대책은 불합리하다. 좀 더 합당한 대책을 업종별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글쎄요,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일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라고 해서 뭐 시행착오가 없었던 거 아니고요. 네.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업데이트를 해도 모범적인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지금에 있어서 모범적인 답안이라는 것은 없고 결국은
방역 당국에서는 최소한의 지금 통제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것이 어떻게 최소한이 될 수가 있고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서도 방역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사실 서로 모순인 것이거든요. 여러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뉴얼이라는 것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은 어느 정도 구멍이 뚫리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뭐 서울에 있어서 지난 작년에만 해도 이태원 클럽발부터 시작해서 뭐 콜센터라든지 또는 강남 클럽, 강남 룸사롱발 이런 것들이 수습은 그때는 됐었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것이 다발적으로 터진다면은 전혀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섞어서 말려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면서 최선의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을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가는 이 순서가 돼야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다면 이 부분은 좀 큰일 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는 뭐 일률적인 그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씩 그 업종별로는 좀 합리적인 기준을 새로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일본은 방역 굉장히 잘못합니다. 네. 하지만 일본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 시간을 단축하면서 음식점 같은데 8시까지 단축을 하는데 하루 6만 행을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면 하루 6만 행이라면 우리 돈으로 66만 원이거든요. 한 달이면 2천만 원이 됩니다. 지원금을 주나요? 예, 이게 시간을 단축하는데도 그 정도의 지원금을 주면서 강제성을 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우리는 지금 강제성을 띠면서도 이 손해보는 부분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도 뭐 몇백만 원 수준, 이거 1년으로 치면 몇백만 원씩 몇 번 받았다고 그래도 전혀 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결국은 무리하지만 좀 강제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들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적으로 영업도 제대로 하면서 방역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두 마리 토끼가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추가로 뭐 하나 짧게 오소영 시장이 좀 언급하다가 저희가 다 듣지를 못했는데 말이죠.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도입하는 것이 빠른 게 맞기는 합니다만은 이 피해도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부작용 사례라는 것이 이 진단 검사 키트라는 이 방식, 물론 지금 우리 두 가지 종류는 승인받은 것이 있습니다. 의사 처방에 의해서 의사가 직접 할 때 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쓸 수 있는 키트가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슈퍼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대규모로 도입됐을 때 물론 장점도 많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도입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것이 도입되면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네. 좀 전혀 전문가적인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지금 뭐 당장 도입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장단점을 비교해 봐라.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